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1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중간고사가 다가오네요. 지금부터 중간고사에 도움이 되고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기초 시언어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차에서 주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거고 프로그램 실행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석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예, 슬래시,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슬래시를 적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한 줄 주석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슬래시 2개를 적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처리기에 대해서 배웠죠. 모든 전처리기 지시어는 뭐로 시작된다 그랬죠? 네, 요 샵 기호로 시작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샵 include studio.h 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요것은 헤더 파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입출력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헤더 파일 studio.h를 소스 코드 안에 include니까 포함시키라는 의미의 문장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라는 게 있었죠. C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그 함수가 바로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메인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가 반드시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구조를 볼 텐데요. 처음에 함수에 이제 출력 타입을 적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int라고 적었죠. 자,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함수는 메인 함수니까 이렇게 메인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입력 타입을 적게 되는데 이 소가로 열고 닫고 하고 요 안에다 입력 타입을 적게 됩니다. 자, 입력이 없으면 이렇게 소가로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력이 없다는 의미로 여기다가 void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괄호 안에 함수가 수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turn은 함수를 이제 종료시키면서 값을 반환, return이라는 뜻 자체가 반환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반환하는 키워드입니다. 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return 다음에 반환 값을 써주면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return 다음에 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0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함수의 이제 출력 타입이 int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변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일 때는 우리가 int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수다. 실수일 때는 이제 우리가 float나 그 다음에 더블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다. 그러면 이렇게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변수 이름을 만드는 작성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밑줄 이 언더스코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밑줄 기호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숫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맨 앞에는 올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른 변수명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언어의 키워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수 이름, 변수명, 작성 규칙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자료형.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변수가 저장할 데이터가 정수냐, 그럼 int. 그 다음에 실수냐, 그러면 플로트나 더블. 아니면 다른 어떤 데이터, 문자나 문자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등이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함수가 printf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출력을 하기 위한 표준 출력 장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10진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d, 형식 지정자는 %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10진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멀의 약자인 d를 쓰면 돼요. 실수로 출력하고 싶다. 그럼 %f, 플로트의 약자인 f를 쓰면 되고요. 문자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c, 캐릭터 약자인 c, 그 다음 문자열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링의 약자인 여기 s에서 %s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형식 지정자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나 10이라는 정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d를 써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고 그 안에 형식 지정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에는 printf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형식은 소괄호 열고 닫고니까 써주고 그 다음 따옴표 안에 그 다음에 10진 정수로 출력하겠다. 그럼 %d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콤마 다음에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정수를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로 출력하고 싶다. 그럼 printf 소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따옴표 안에 %f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원표시 n이라는 것은 \n이죠. 줄바꿈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14 그러면 3.14라는 요수를 실수로 출력하겠다 라고 해서 %f를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출력할 때는 printf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다 이렇게 문자를 나타내는 %c 형식 지정자를 적어준대요. 그 다음에 요 줄바꿈을 해주는 원표시 n을 쓸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안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 콤마 그 다음에 요 문자 하나일 때는 작은 따옴표를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문자로 출력하겠다. 그러면 printf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문자 열로 출력해야 되니까 형식 지정자 %s를 따옴표 안에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자 hello라는 문자열이고 이거는 문자열로 출력해야 되니까 %s라고 이렇게 형식 지정자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형식 지정자를 잘 알아서 자료형에 따라서 형식 지정자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can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anf라는 것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지정된 형식으로 변환해서 변수에 이제 저장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게 되는 건데요. scanf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를 적고 그 안에 형식 지정자를 적게 됩니다. 자, 우리가 printf에서는 요 큰 따옴표 안에 문자도 적을 수가 있지만 scanf에서는 이렇게 형식 지정자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값을 저장할 변수를 적게 되는데 중요한 거 앰퍼센드 기호를 붙인다. 이것은 값을 저장할 변수의 주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식 지정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d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10진 정수로 입력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f가 있죠. printf에서는 실수로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플로트의 약자는 f를 썼죠. 그리고 더블일 때도 f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f와 %lf로 나눠져 있습니다. %f는 플로트형의 실수로 입력을 받을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더블형으로 받을 때는 이 lf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형태로 입력을 받을 때는 %c, 그 다음에 문자열 형태로 받을 때는 %s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d, %f, %lf, c까지는 이렇게 변수의 주소를 나타내는 앰퍼센드 기호를 붙이는데 문자일 때는 앰퍼센드 기호가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열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 형식 지정자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입력을 받는 자료형이 달라진다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가 있죠. 산술연산자라는 것은 계산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여기다 나머지를 나타내는 연산자, 퍼센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는 이제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 나오겠죠. 빼기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차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여기선 3, 7하고 4를 곱하면 28 나오죠. 그리고 7하고 4를 나눴을 때 여기서 이제 나눗셈에 관련된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수 나누기 정수다. 그러면 요거는 자료형이 정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러면 나눗셈에서 실수로 나오게끔 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실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을 내가 실수형으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플러트나 더블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는 나머지를 나타내는 연산자니까 7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묻죠?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 잘 알아두시고 특별히 나눗셈하고 나머지를 잘 알아두시고 나눗셈은 자료형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이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여기서 플러스를 쓰게 되면 이제 먼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의 값은 증가된 x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다음에 플러스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x의 값은 증가되지 않는 원래 값을 갖지만 이제 나중에 요것을 증가시키겠다는 후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선 감수가 되는 거. 그리고 x 마이너스는 후 감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증감 연산자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죠. 이 이퀄이라는 것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퀄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왼쪽 이제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반드시 변수가 온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이 왼쪽 변수에 대입되는, 그래서 이 이퀄을 대입 연산자, 즉 그 얘기는 대입된다는 얘기는 저장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x 그 다음에 더하기 이퀄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산술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 앞에 다른 연산자가 붙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요 x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x 쓰고 그 다음 대입 연산자 이퀄 쓰고 그 다음에는 대입 연산자 앞에 있는 두 개를 같이 가져올 수 있죠. x 플러스 y라고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 복합 대입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 앞에 어떤 연산자가 붙어 있으면 복합 대입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요 왼쪽에 있는 이 변수가 기준이 돼요. x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대입 연산자 앞에 있는 두 개를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뒤에 있던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합 대입 연산자의 의미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별히 뒤에 보면 대입 연산자 다음에 하나만 있을 땐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플러스 1이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 넘어올 때 여기에는 분명히 가로를 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 개가 있으면 반드시 가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연산자.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피연산자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는 그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한다 라고 해서 비교연산자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근데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쓴다? 네, 이퀄 두 개를 쓴다. 하나만 쓰면 대비연산자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쓰면 되고 같지 않다.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것은 않다라는 게 부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느낌표 이퀄을 쓴다.
그 얘기는 즉 다르다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연산자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에는 3개예요.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 근데 and라는 것은 우리가 요 앰퍼센드 2개로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r 연산은 요렇게 해서 이제 일자같이 생긴 거 있죠? 이 파이프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 2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하나만 참여도 참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not 연산은 이렇게 느낌표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건 연산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소가로 안에다 여기 조건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다음에 물음표를 쓰고요. 이 조건이 참이다. 그러면 물음표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거짓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콜론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연산자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죠. 조건문을 쓰는 형식은 if 다음에 보다 조건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조건식을 쓰게 되고요. 이 조건식에는 이렇게 이제 관계연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연산자의 결과는 참이나 거짓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그래서 거짓일 땐 0, 참일 때는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참이라면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관계연산자 말고 이 조건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참인 1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거짓인 0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조건식 관계연산자가 오고 또는 0이나 1이 온다.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판별을 해서 만족하면 이제 그 다음 문장 수행 아니면 이제 else문이나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합문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문장들을 그룹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일문 대신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괄호로 묶은 것을 우리가 복합문 또는 블록이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f 다음에 조건식을 쓴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조건식을 판별해서 결과를 참이다. 그러면 if 이의 문장,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문장 1은 조건식 바로 뒤에다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럴 경우는 그 밖에 라는 의미로 else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if 조건식 다음에 있는 문장 실행 아닐 경우에는 else를 가서 이제 else에 해당되는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첩 if라고 해서 if 안에 또 if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속적인 if문인데요. 연속적인 if일 때 if 다음에 조건식이 오고 이 조건이 참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조건식 다음에 있는 문장 1을 수행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 쓰는 거예요. 그 밖에.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럼 if를 쓰고 그 다음 조건식을 쓰고 그러면 조건식 2가 참이다. 그러면 문장 1을 수행하다. 그것도 아니면 또 else, if를 써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에서 다시 조건 3을 판별해서 이 조건이 3이 참이면 문장 3으로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else가 있다. 그러면 이 위의 조건에 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else로 가서 문장 4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어식의 값에 따라서 여러 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 제어식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어식의 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케이스문을 적게 됩니다. 자, 케이스를 적고요. 그 다음에 제어식이 C1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콜론 적었죠. 그러면 문장 1을 수행해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문을 쓰게 되면 요 스위치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문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시 그 다음 케이스문으로 가서 문장 1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브레이크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면 되는데 없다. 그럼 그 다음 케이스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라는 거 있죠. 이 디폴트라는 것은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수행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위치에서 아까 브레이크문이나 디폴트 문을 썼죠. 그래서 브레이크문 잘 알아둬야 되는데 브레이크문이 없다. 그럼 선택된 케이스절 안에 문장들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다음 케이스절의 문장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디폴트 문이라는 것은 어떤 케이스문과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디폴트를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죠. 반복이라는 것은 같은 처리 결과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 구조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그 루프를 계속 도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자, 반복문에는 우리가 while문, 그리고 do while, 그 다음에 for문이 따르죠. while문은 바로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문장들을 반복 실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은 while 다음에 뭐를 쓰게 된다? 조건식을 쓰게 된다. 자, 이 조건식을 쓰게 되고요. 이 조건식이 이제 참이다. 그럴 경우에는 요 안에 문장들을 이제 반복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을 반복해서 수행한다. 언제까지? 요 조건이 참일 때까지. 그러면 언제 반복문이 빠져나간다? 조건이 거짓일 때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티널, 데이터의 끝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값을 센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do while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do while은 적어도 한 번은 반복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while은 조건을 판별해서 만약 조건이 거짓이다. 그러면 한 번도 수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do while문은 do 다음에 문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한 다음에 while 다음에 조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조건에 상관없이 여기 있는 문장은 이제 실행된 다음에 조건을 판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라고 해도 한 번은 실행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for문입니다. for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for문의 구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for문에는 초기식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적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적고 그 다음에 증감식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i 초기치 1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된 값 어디까지 가냐면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반복의 횟수는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ello World라는 이 문자열이 지금 출력되는데 4번이 출력된다. 자, 근데 프린트문에서 i를 출력하라 했으면 여기 이제 숫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for문의 구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 반복문은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중첩 반복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문, 브레이크문하고 그 다음에 컨티뉴문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문은 반복 루프를 이제 빠져나오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루프 안에서 브레이크문이 실행된다. 그러면 반복 루프를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은 반복문을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 컨티뉴문이라는 것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반복 과정에 나머지를 생략하고 컨티뉴문을 만났는데 밑에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수행되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간다? 이제 반복문으로 가서 다음 반복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주차에서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특정 기능을 제거하는 코드를 묶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우리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여서 작업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가 있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작업의 결과를 호출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자, 함수의 장점을 보면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가 이제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작성된 함수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게 돼요. 그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면 전체 프로그램을 모듈로 나눌 수가 있어서 개발 과정이 쉬워질 수 있고요. 보다 체계적이 되면서 이제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함수에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는 C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미리 이제 준비해서 저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scanf나 printf 같은 게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함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는 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이제 라이브러리 헤더를 포함하고 호출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하고 호출하는 함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능을 제거하는 코드 부분을 묶어서 함수로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반환형을 이제 적게 됩니다. 반환형은 함수가 처리를 종료한 후에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는 데이터의 유형을 말하게 됩니다. 자, 반환하는 값이 없을 때는 void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게 되는데요. 식별자에 대한 규칙만 따르면 어떤 이름이라도 가능하다. 내 식별자에 대한 규칙, 우리가 알고 있죠. 숫자는 맨 앞에 올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밑줄 기호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밑줄은 위치 상관없이 어디에 와도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그 규칙에 맞춰서 함수 이름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매개 변수라는 것은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함수 안으로 전달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것을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 또는 인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수를 이제 호출할 때, 만든 함수를 사용하기에 호출한다 그랬죠. 함수를 호출할 때 실제로 전달되는 값,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수 또는 인자라고 부른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원형이 있죠. 함수 원형은 컴파일러에게 함수에 대해서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원형은 함수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반환형을 함수가 정의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반환값이 오게 됩니다. 자, 반환값이 오게 되고 이제 반환값이 없다. 그럼 void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환값이 정수다. 그럼 int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오겠죠. 함수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요 소괄호 안에다가 매개 변수의 자료형, 정수형이다. 그럼 int, 그리고 실수형이다. float 해서 이렇게 자료형과 그 다음에 요 안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를 적으면 되고 매개 변수가 없다. 그러면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원형의 형식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죠. 이 3라는 것은 뭐다?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 즉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올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low라는 것은 뭘까요?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즉 이 얘기는 이제 내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s인데 앞에 f가 붙었다. 그러면 abs 자체는 정수를 받아서 절대값을 반환하는 건데 그 앞에 f가 붙으면 실수를 받아서 절대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라는 거 있죠. 이것은 제곱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고요. sqrt, square root라는 것은 값의 제곱근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수 함수가 있습니다. 자, 난수라는 것은 규칙성이 없이 임의로 생성되는 수를 우리가 난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가 있는데 land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land라는 요 난수 함수는 0부터 land max까지의 난수를 생성한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내용이고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요약정리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